지금 유럽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상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핵무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매일매일 최신 시사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2월 16일에 폴란드의 나부르츠키 대통령은 국제 규정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폴란드가 핵 역량을 갖추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나부르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무력 충돌 현장과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만큼 핵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는 언급을 피한 모습이었는데요. 폴란드가 현재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안제이 두다 전 대통령이 나토의 핵공유 체제 아래 자국 영토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이죠. 또 여기에 더해 스웨덴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1월 27일에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영국, 프랑스와 핵전력 협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발언하였고요. 위험한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당장 스웨덴 내부에서는 미국 말고 다른 핵 억지력 옵션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미 이전에 핵 개발을 한번 한 전적이 있기도 한데요. 흥미로운 건 특정 정당에서만 핵 개발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정당에서 핵 개발 논의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스웨덴까지 핵무장론을 꺼내들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체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유럽 각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러시아와 미국이 핵전력을 제한했던 뉴스타트 협정의 후속 협정 따로 없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게 이 뉴스타트 협정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끝나버리면서 세계 각국이 핵 군비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당장 유럽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자체적인 핵무장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미국이 핵우산을 통해서 유럽을 보호해주지 않으리라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핵개발 논의가 이어져 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독일과 영국은 이제 대놓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을 쏟아내고 실제로 행동으로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넨 안보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독일군 총사령관인 카르스텐 브로이어와 영국군 참모총장인 리처드 나이트는 공개 서한을 통해 이제는 군사력 증강을 뒤로 물릴 수 없다며 러시아와 나토 간의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낸 것인데요. 카르스텐 브로이어 총사령관과 리처드 나이트 참모총장이 공동으로 낸 서한을 좀 읽어드리자면요. 역사는 적의 분열과 약점을 감지할 때 억지력이 실패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만약 러시아가 유럽을 분열한 지역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침략을 확대하는 군사적 도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무장이 절대로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힘이 곧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고 군사력이 약해지면 침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서한을 작성해 놓았는데요. 그러면서 하루빨리 독일과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나토 국가들은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과 안보 분야에 지출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독일과 영국의 전쟁 준비도 한창인 상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토 동부전선에 4,000에서 5,000명 규모의 전투여단을 상시 배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방비 지출에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도록 하는 헌법도 개정했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공장은 현재 포탄 공장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영국도 현재 탄약과 포탄을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탄약과 포탄 공장을 최소 6개 정도 건설하고 있죠. 그리고 영국이 보유한 최대 군함인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북대서양과 북극 지역에 긴급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2년 동안 30% 급증한 러시아 해군 위협에 맞서서 억제 전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주둔 영국군을 2배 정도 늘렸고요. 2027년부터 국방비를 GDP 대비 2.6% 늘리기로 했는데 영국 국방부는 이를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속적 국방비 증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자국민들의 반대도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가 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영국인의 약 25%만 국방비 지출 확충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공공서비스 예산을 감축하여 무기 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폴리티코 여론조사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국방비 증액을 찬성하는 국민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실상의 징병제를 시행한 독일에서는 더더욱 난리가 난 모습이었는데요. 이 움직임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독일 젊은 세대가 지금 완전히 폭발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독일은 2011년부터 징병제를 중단하고 사실상 모병제를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국가가 다시 군대 가야 한다는 신호를 던지기 시작했으니 10대, 20대로서는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내 청년층 반발이 매우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학생과 젊은 세대는 학교 파업연대를 구성하며 병역 의무 자체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규율과 복종 그리고 살상을 배우기 위해 자신의 인생 반년을 막사에 갇혀 보내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며 전국적인 수업 거부 투쟁까지 선언했습니다. 이 단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베를린, 함부르크, 미넨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포함해 90여 개 지역의 파업위원회를 세우고 거리 시위까지 강행
강행했습니다. 교육청은 무단결석 처리를 경고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물러서지 않고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좌익 정당인 디 링케 지지층 가운데 무려 80%가 의무징병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실제 거리 시위에서도 드러나듯 젊은층 대다수는 국가 방위가 중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내가 전쟁에 끌려가고 싶지는 않다는 태도를 강하게 보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필요하면 지켜야 한다는 논리와 내 인생을 전쟁에 걸고 싶지 않다는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독일의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이 2011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기무법에는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동시에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병역 거부 신청이 3,034건에 달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병역 거부 신청은 201건에 불과했는데 불과 4년 만에 3,043건으로 폭증한 겁니다. 2022년에는 951건, 2023년에는 1,079건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2,24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결국 독일이 징병제 부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면서 군대 가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사회 전체에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이렇게까지 군사력을 끌어올리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유럽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러시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지금 유럽 지도자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최악의 그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어느 순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러시아는 휴전이든 협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숨을 고른 뒤 그 시간을 이용해 병력을 재편하고 군수공장을 풀가동하며 다시 군사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총성이 멈췄을 때가 아니라 다음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다음 표적으로 노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유럽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지역은 발트 3국입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나라들은 규모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나토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여기서 작은 충돌 하나만 터뜨려도 유럽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과거부터 러시아계 주민 보호라는 명분을 자주 사용해왔습니다. 발트 국가들에도 러시아계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특정 지역에는 항상 분쟁의 씨앗이 남아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원하는 건 대규모 침공이 아니라 나토가 대응하기 애매한 수준의 회색지대 도발입니다. 국경에서 의문의 무장 세력이 나타나고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현지에서는 친러 시위가 벌어지고 그 와중에 주요 기반 시설이 마비되고 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토는 집단 방위 조약을 갖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함께 싸운다는 원칙이죠. 하지만 발트 3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도발은 그 선을 교묘하게 흐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진짜 침공이냐 국지 충돌이냐 이러한 논쟁이 시작되는 순간 나토 내부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국가는 즉각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어떤 국가는 확전을 피해야 한다며 머뭇거릴 겁니다. 유럽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토가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이 전세계 생중계되는 순간 러시아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토는 말뿐인 단체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러시아는 더욱 대담하게 움직일 것이고 이 피해는 그대로 유럽에 가게 될 것입니다. 유럽이 두려워하는 건 러시아 군대가 아닙니다. 유럽이 두려워하는 건 유럽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자동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유럽은 지금 그 공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